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부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미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이 강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학과 그리고 손아중 그리고 고창에 대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북의 인물 그리고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19세기 변혁의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동학 농민혁명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했던 손아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 주제어죠. 아까 말씀드린 동학 그리고 손아중 그리고 바로 고창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화면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불상입니다. 이 불상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창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선운사입니다. 선운사면 여러분들 뭐 동백꽃, 서정주, 뭐 상사와 여러 부분들을 떠오르시게 될 텐데요. 이 손아중은 바로 이 마해불과 관련도 있습니다. 이 마해불은 이따가 다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모습을 좀 보시면은 약간 좀 익살스럽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좀 평면적인 얼굴에 조금 직선적인 코 그리고 또 이제 눈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온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두툼한 입술. 언뜻 보면은 이런 그런 부처님의 상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조금 인간적인 좀 미륵상에도 좀 가깝기도 하죠. 자, 우리는 이 불상을 마해불이라고 하는데요. 마해불은 바로 이제 바위에 새겨진 불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을 굉장히 좀 가깝게 해놨지만은 한 12m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서람에 있는 동마해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동학과 손아중과 고창을 연결하느냐 하면은 일단 이거는 고창군 아산면에 소재하고 있죠. 고창. 그리고 또 손아중은 이 미륵 부처님의 배꼽에 이렇게 있는 비기를 꺼냄으로써 세상을 새로 창조할 뭐라고 할까요? 어떤 민중 세력의 주제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19세기 하면 굉장히 혼란했던 조선 사회인데요. 뭔가 낡은 세상을 해체하고 또 새 세상을 만드는 어떤 부처님의 모습이 인간으로 화한 듯하고 그것을 대신한 인물이 바로 손아중이 아닌가 싶죠. 그래서 이 손아중과 미륵불, 다시 말해서 이 동마해불 부처님과의 상관관계는 고창 지역에서 손아중이 상당히 많은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구성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제 손아중입니다. 손아중 하면 누구인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하면은 아마 전봉준 장군을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문 종각에 가시면은 지금 전봉준 동상이 서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전봉준이 처형당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손아중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 하면은 바로 이 고창의 손아중 그리고 남원의 접주였던 김계남 그래서 3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아중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활동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활동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역량 또는 어떠한 교훈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서 바로 이제 손아중 사진을 넣었는데요. 언뜻 보면 뭐 귀골도 장대하고 좀 온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아중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손아중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인 동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자,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은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갑오동란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갑오년에 일어난 난, 다시 말해서 난하면은 포악한 백성이 나라를 어지럽힌다라는 입장에서 유정자들이 이 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수습의 단계가 아니라 보복의 단계로 처벌을 하게 되죠.
우리가 왕조 시대의 난이라는 것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모반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반을 일으켰다. 왕조 지배 질서를 부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19세기에 분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19세기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9세기는 어떤 세상이었느냐. 여러분들 19세기는 1800년대를 얘기하죠. 자, 우리가 근대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근대 사회 그리고 전근대, 근대 이전의 사회를 전근대라고 얘기합니다. 전근대는 우리가 고대 중세 사회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전근대는 왕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데 있어서 역사의 주제자가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 사회 예전에는 신이 주재를 하고 그 신의 역할을 어떤 그런 위정자가 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점차 이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왕이라는 역할이 이제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조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의 개인의 입장이 모든 것을 담당했다면은 이제 고려 시대에 오면은 귀족이라는 세력으로 조금 더 많은 세력이지만은 이미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신분제 사회죠. 조선 사회에 와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반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처럼 전 근대 사회에서는 소수의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신분이라는 그러한 억압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능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먼습니다. 자, 이게 정치적으로 왕이 다시 말해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배 계층의 족속들이 정치의 담당자 능력보다는 신분이 우선시 되었던 그런 시대였었죠. 이게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면은 사회적인 특징에서 전 근대 사회는 금방 말씀드린 신분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양반이다. 나는 서자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중인이다. 우리 엄마가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천민이기 때문에 나는 또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신분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신분이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신분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근대 사회의 사회적 특징은 신분제. 전 근대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인 특징은 바로 왕 중심. 그리고 중요한 경제 부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 근대사에서는 농분사회였습니다. 토지를 매개로 해서 그걸 경작하고 세금을 내는. 조선사회는 농분사회였었어요. 그러면 농사에서 짓는 건 굉장히 한계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일련의 계획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세기에는 이제 이항선의 출몰 그리고 이제 개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맞게 되면서 자본주의의 침략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농분 사회였기 때문에 한 해에 계획하고 농사를 짓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업과 수공업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농분 사회의 우위에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19세기 혹은 18세기 그 이전에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뭔가 상업사회의 진전이 있었긴 하겠지만은 봉건사회에서는 농업사회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개항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면화나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농산물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제 불평등한 그러한 경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침략으로 인해서 농민 경제가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되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국가 지배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세금을 걷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가중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수를 이루는 민족들이 어떤 세계관의 변화
또는 뭔가 어떤 새로운 사상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오는데요. 우리 예전에 농본사에서는 그저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만 있었지만은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교통, 지리도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은 불과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100년 전과 지금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리고 현대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뭐 입고 쓰는 어떤 물질의 변화 또는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전 근대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오게 되면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냥 비슷비슷했었어요. 농사 짓고 또 신분에 따라서 또 과거 준비하고 내가 노비면은 뭐 주인의 어떤 수족이 되어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조선 사회에서 생각은 유교라는 명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19세기 이급한 상황에서 유교라는 종교적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민중들에게 어떤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어떤 새로운 사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사상이 바로 1860년에 일어난 최재호가 창건한 동학이라는 사상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도표를 그려놨어요. 이 19세기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왜 동학농민 혁명? 예전에는 난이라고 불렀지만은 지금은 혁명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도 예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도 새로 쓰게 됩니다. 옛날에 난이라고 했던 것을 무슨 뭐 운동 또는 뭐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거는 당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관에 얼마만큼 이해가 되는가, 현재 입장에서. 그런 생각에서도 이제 용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묘청의 난이라고 불렀었어요. 묘청의 난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승려 묘청이 일으킨 난이다. 그런데 이걸 따져보니까 그냥 개인의 난이 아니라 이거는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운동을 하면서 뭔가 바꿔보려고 했던 어떤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가보난도 가보난이 아니라 갑오동학농민전쟁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으로 이름이 바꾸게 된 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당시대의 어떤 개혁성, 어떤 변혁성, 새로운 것으로의 움직임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개인이나 귀족이나 양반이 아닌 민중들이 뭔가 바꿔보려고 했던 의미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동학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포악한 백성,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 역사 속에서 굉장히 도망다니고 힘들었던 세상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뭔가 바꿔보려고 했던 인물,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추앙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제 도표로 삼정의 문란, 농민 조직의 존재, 상업교통 발달, 농민 지도부 형성, 19세기 농민 봉기 이렇게 좀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세예요. 다시 말해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다 담세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전세, 토지로부터 받는 세금, 그리고 또 지금 군대 가는 것처럼 균역에 대한 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황국이라고 해서 이제 춘궁기에 곡식을 꼬다가 이제 추수기에 곡식을 갚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지방의 아전 수령들, 공권력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이자에 이자를 붙이고 원래 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2중 3중으로 겪게 돼요. 여러분들 백골징포, 황구첨정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내고 또 어린아이에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군대 갈 처지도 아닌데 또 이제 군대에 가는 대신 또 세금을 내게끔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 뭐 실학자 하면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이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예절양가라고. 이건 뭐냐면은 어린아이한테도 세금을 내게 하고 또 나이 드신 돌아가신 분에게도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어느 날 백성 한 사람이 자신의 양귀를 잘라버려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피가 펄펄 나는 양귀를 들고 가서 부인이 가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느냐, 도대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다시 말해서 그 고을에 인구수가 많아야 세금을 많이 분배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인구수를 굉장히 늘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19세기 오죽하면은 나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라는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게 바로 이 19세기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때 굉장히 많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1811년에 홍경래은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서북지방의 항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862년 진주밀란, 삼남지방의 항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다 수세와 차별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성을 띠어서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규모가 큰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7, 18세기에는 소규모로 이렇게 유언비어도 터뜨리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도 지르고 지금으로 치면은 벽보를 올리는 괴설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농민들이 모여서 도둑질도 하고 또 개도 만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잘못됐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옛날에는 바로 이 고을 밖으로 수령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수령을 죽이거나 그러면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농민들도 모여서 수령이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가서 수령에게 조금 수치감을 주거나 몰아내는 정도였지 수령을 죽이거나 또는 이게 모여서 서울까지 진격을 하거나 그런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19세기 후반 1890년에는 이제 전 국민,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라기보다는 이해를 같이 하는 농민들이, 다시 말해서 동학교를 믿는 농민들이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이제 크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동학 농민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동학 농민 전쟁, 동학 농민 혁명, 그냥 농민이 아니라 동학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학이라는 것은 1860년에 수은 최재우라는 분이 창건을 하죠. 우리가 이제 교조라고 얘기하죠. 1860년대에 새로운 사상, 민중 종교, 민족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사상의 변화가 19세기 중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위정척사 운동 또는 개화 운동, 개화파, 척사 위정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화파나 척사 위정파는 지배층, 다시 말해서 권력층이 우리가 개화를 하자 혹은 아니다,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자라는 어떤 그런 유교 보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정척사학파 또는 이제 개화파 이렇게 나누는데 이 동학은 바로 민중들이 가까이 하고 민중들에 의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이게 동학농민혁명까지 오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3.1운동과 또 5월 18일 민주화운동까지 어떤 역사성을 가지는 그러한 큰 화두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동학교단이 갖는 혁명성은 의미가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19세기 어떤 서양 열강들의 침범에 대해서 위급함을 뭔가 경각심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소리를 낸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보고감입니다. 국가를 보좌하고 도우고 그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겠다라는 화두. 광제창생하면은 이 19세기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에 있어서 고통을 헤매는 민중들을 이제 구제하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포덕천하. 이 동학이 기존의 종교와는 좀 다른 것이 바로 이제 하늘님이라는
하느님이라는 바로 이제 신을 믿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하면은 전 근대세기 이전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짓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재우 일대 교주, 제2대 교주, 해월 최시영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 딸들을 노비와 결혼을 시키면서 이제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이거 도대체 중요한 게 아니다. 서로 똑같이 존대하면서 서로를 이해한다면은 서로 아픈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신분의 질곡 속에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걸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최재호는 1860년에 이러한 동학을 창도하게 되는데 이 동학의 창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려고 했지만은 1863년 41세에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뭐 도교나 불교나 뭐 유교에 비해서 굉장히 천시를 받았던 종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탄압을 받거나 그러진 못했었어요. 근데 동학은 최재호가 혹세무민하다. 다시 말해서 잘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서울로 데리고 가려다가 이때 좀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이제 경주에서 대구에서죠. 대구 장대에서 이제 참여를 시킵니다. 우리가 이 종교를 처음에 세운 사람을 이렇게 교주라고 하는데 이 최재호에 대한 억울함을 달래주자라고 해서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세도 정치기 하에 사회 혼란 속에서 기성 종교로서는 불교와 유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에 헤매는 민중들을 구제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덕을 세상에 펼쳐서 무언가를 바꿔보겠다라는 이런 교리는 굉장히 민중들, 가난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귀에 산뜻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 3,000여 명의 교인이 나타나게 되고 또 41개소의 이 동학교들을 신봉하는 그런 공간적인 곳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892년 12월에 삼내에서 모이고 그리고 또 보훈 집회 그리고 또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 최재호 억울한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에 참가한 사람이 바로 손화중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손화중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키워드 한 파트를 좀 얘기하는데 이가 좀 길죠. 배경 설명해 드렸고 이 손화중이 이 동학교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텐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 동학농민혁명 하면 아마 전봉준의 고부밀란, 조병갑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부봉기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동학농민혁명의 발달을 제공하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을 밖에까지는 가지 못했던 굉장히 국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요한 것이 무장 기포인데요. 이 손화중, 전봉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고창의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전국적인 항쟁이 일어난 무장 기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 기포를 하고 난 다음에 황토현 전투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고 5주 만에 전주성을 무혈 집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전개혁, 잘못된 것들을 고쳐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에게는 어떤 자치적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2차 봉기라고 하는 가을 봉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최후항전까지. 여러분들 동학하면은 아마 고부밀란 기억하실 거고 무장기포는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황토현 전투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마 우금치 전투라고 해서 동학농민군이 결정적으로 패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금치 전투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손화중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동학농민혁명 대표적인 지도자 전봉준입니다. 손아중 얘기하는데 전봉준이 왜 얘기가 나오지 할 텐데요. 전봉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부밀란의 주인공이죠. 고부밀란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종각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의 동상이 있는데 전봉준은 굉장히 잘하는데 손아중은 잘 모르셔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인물 하면서 제가 손아중을 선택한 것은 사라져 갔지만 잘 알려지지 않지만 왜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이 손아중이 없으면 안 되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어쩌면은 손아중을 재조명하고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아시는 것이 상당히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손아중은 누구인가? 손아중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동학농민혁명과 구창지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아중은 1861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아까 사진 보신 거를 다시 제가 옆에다 놔뒀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창을 기반으로 활동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입니다. 정읍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하면은 가계 뿌리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학생들한테 성이 뭐지? 너희 집 본관이 어디지? 아마 어른들도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실 겁니다. 물론 본관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아버지의 고향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 19세기만 해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양반이 뭐 조금 예쁜 노비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비가 주인님이 자꾸 저를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 마님한테 얘기하니까 주인 마님이 깨를 내서 내가 이거 좀 돈을 줄 테니까 너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요. 근데 노비가 막상 돈을 들고 밖에 나갔는데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이제 동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하나의 예지만은 지금 뭐 이동의 자유, 상업의 발달, 뭐 오히려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싶지만은 예전에 어떤 관료로 어떤 직업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도저히 나 노비인데 못 살겠다, 도망가야겠다 해서 다른 곳에 가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지역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추노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추노들도 잡히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뿐더러 고작 갈 수 있는 곳들도 자기의 혈연이 있는 곳을밖에 피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잡혀요. 다 잡히는데 추노하는 이유는 이중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둘이 나타나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노비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잡아오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사람을 잡아온다는 것보다 그런 의미도 큽니다. 자, 정읍에서 태어난 손아중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손씨, 밀양 손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손아중의 가문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이 지금 남겨져 있어서 잘 볼 수 있는데 임진왜란 때 사실 전주에 있는 경기전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불타 없었어요. 불타 없었는 것이 아니라 이 불타거나 외적의 침으로 없앨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로 정읍의 선비 선옥록 또는 뭐 경기전 참봉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고 지고 해가지고 내장산 비례함에 감춰졌다가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필사해서 지금까지 볼 수가 있는 기록물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4대 사고에 보관하게 되는데 뭐 성주 같은 경우는 불타 없어졌고 그래서 이 전주 사고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이처럼 왕조실록 기록물들을 다 모아서 다시 보존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손아중에 선조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손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에는 과거를 보고 양인도 과거를 보면서 관료에 등장할 수 있는데 사실 양인들이 뭐 과거에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왜냐하면 농사 지어야 되고 가게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볼 수는 있지만은 과거를 볼 수 없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이게 내가 양반이라 해도 오랜 세대가 걸치면은 이건 그냥 잠반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 후기에는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한미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1861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19세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뭐 이모군란이나 개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세계관, 뭔가 어떤 그런 자신이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변화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한미한 출신이지만 기골도 장대하고 또 약간의 경제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지아 선생님이 쓰신 은정한 기형에 보면은 굉장히 좀 기골이 장대했다, 뭐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김성수 하면은 여러분들 고려대 또 동아일보 그렇죠? 이 세운 사람인데 이 김성수의 누이도 바로 손아중한테 염랑이라고 해서 좀 관습적이고 좀 그런 건데요. 뭐 인기가 많은 좀 흠모하는 사람들한테 지금으로 치면 꽃주머니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랑을 한 7개, 8개 차고 다녔다. 그만큼 뭔가 좀 기골도 장대하고 조금 더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능력 그런 것도 좀 가졌다고 합니다. 손아중은 바로 이제 동학농민혁명 활동을 하다가 12월 달 1890년 12월에 바로 이제 고창의 산당에서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집 일가들이 동학에 굉장히 많이 가담을 해서 체포령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은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관군이 쫓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옥구 지방으로 군산 옥구 지방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김씨로 성을 바꾸고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반 사건의 주인공들은 바로 아시다시피 수습의 단계가 아니라 보복의 단계입니다. 씨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이들이 조금 더 대접받고 이들의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했는지 재조명을 하게 되지만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고난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활동 무대가 고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창이라는 지역, 전라북도 고창. 고창이라는 지역은 지금은 고창군이죠. 예전에는 바로 이제 고창군은 고창현, 무장현, 흥덕현 세 개로 나뉘었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이후 1895년에 이르러서는 전라남북도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는 전라남북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라도 바로 무장현이라는 지역이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1914년에 이제 행정을 좀 바꾸면서 13개의 시도시가 됐고요. 지금은 전라북도는 14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창군이죠. 자, 이 손아중은 동학을 입도해야 됩니다. 동학사상을 1880년대. 그러니까 1861년생인 손아중은 20세에 그 동학의 흠치를 해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입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정읍에 들어와서 동학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부안 정읍을 거쳐서 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학을 포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창에 가면은 손아중 도서라는 곳이 있어요. 도서라는 곳은 이제 거기에 본거지를 하고 사람을 모여서 공부도 하고 어떤 사회사상을 뭐 훔치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고창에 가면 손아중 도서가 있고 그리고 이때 바로 1892년 8월 달에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봤던 바로 이제 마애불 비기 탈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마애불 비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애불 비기 사건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다시 고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손아중은 고창 무장의 근거지를 삼았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지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리적 요점, 교통의 편리점. 자, 이곳은 바로 물산이 유입되는 상업과 교통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3.1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장날을 기해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자, 고창에 가면은 손아중과 관련된 여러 어떤 그런 유적지 중에 지금은 없어진 개갑장터라고 있어요. 무장군 공읍령 석교리에 있는데요. 자, 이곳은 여러분들 서해안 하면은 이제 정읍을 거쳐서 고창
바로 이 무장 공부를 거쳐서 그리고 영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광하면 여러분들 법성포 아시죠? 굴비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우리가 뭐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육해공군 그렇게 얘기하죠. 뭐 육지에서 나는 것, 뭐 또 뭐 바다에서 나는 것, 또 뭐 기타 이런 음식들이 다 이제 조합이 돼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농토가 많은 곳에서는 아까 농업 생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곡식을 재배하지만은 또 이제 바닷가에서 어획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먹고 또 장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풍요로운 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경제력도 좀 따라오게 마련인데요. 이 고창 지역은 바로 이제 영광 법성포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고창의 풍요로운 농경지를 이용해서 또 쌀을 또 사고 주고 받는 그리고 또 이쪽에는 바로 이 법성포에는 창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금들을 운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법상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이제 세금을 모이다 보면은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리적인 거점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고창 지역에는 소나중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나중 도소 개치마을 나와 있죠. 여기 개치마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나중이 또 이제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 활동했던 곳들. 여러분들 뭐 고창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물이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활동 거점지 뭐가 있지 관심을 가지게 보면은 내가 이 지역에 갖게 되는 뭐 향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무럭무럭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은 그냥 모르고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보이게 되고 또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보여지지 않고 좀 더 의미가 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왜 고창부정인가? 지리적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과도한 수탈로 인해서 농민들의 담세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아까 소나중에 왜 거창이라는 지역에 많은 동학 농민들을 포섭을 하고 이 고창 무작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전국적인 농민 항쟁을 이게 어떤 발상지로서 시도할 수 있었는가라는 걸 봤을 때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라도의 흥덕현, 고창현, 무장현이 소속되어 있는데 무장현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아전 수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전 하면은 공권력 수령과 저기에서 세금을 직접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전들은 분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습하는 세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전들 하면은 물론 뭐 사람마다 특색이 있겠죠. 좋은 아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전들은 세금을 받아서 자기의 살림도 하고 또 중앙에 내기도 하고 또 수령들을 보좌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전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스탈도 심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 모습이 어쩌면은 동학의 이데올로기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존경받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세상의 도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깊게 좀 들어가 본다면은 여기 보면은 뭐 당시에 세금을 받았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은 먹고 살아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종자해야 되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수탈은 힘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왜 고창 무장 지역의 소나중은 그토록 많은 농민 혁명 세력들을 가졌을까? 지리적인 요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사상도 모인다는 것, 물산이 풍부하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졌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뭔가 응집력이 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의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마해불 석불 비기 사건도 얘기를 했었지만요. 바로 이 선운사
맞불 비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17, 18세기에 바로 여러분들 정감록 사상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감록이라는 거는 책 이름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 이름이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제 애연서라고 합니다. 비기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아까 뭐 불교는 좀 특수계층, 승려, 물론 뭐 조선시대 때 억불 승유 정책으로 뭐 승려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유교는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지만은 명분론에 좀 입각이 됐었고,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구제할 만큼 이제 정치 이데올로로서 정치적 구심점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정감록 사상은 이러한 혼란했던 시기에 특히 왕조 말기적 현상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민간에 내포된 내연습니다. 이제 이씨 왕조는 망하고 새로운 정치 왕조가 나타날 것이다. 500년에 한 번씩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뭐 종교에 있어서 석가모니 하면은 죽어서 극락세상에 가는 어떤 그런 뭐 사후세계의 맹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는 미륵세상 하면은 살면서 힘들었던 어떤 세상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적 성격을 갖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감록 사상이 굉장히 팽배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500년 만에 1392년에 조선 왕조가 창건되고 500년이 지나면 1892년이 됩니다. 딱 맞는 시기예요. 이때 은밀히 민중들에게 전승이 돼요. 아, 이제 세상이 바꿔질 거야. 이렇게 힘든데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해서 이 정감록을 이제 맹신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19세기 모든 근대 종교는 뭐 어떤 뭐랄까요, 증상교나 뭐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정감록 사상과 이제 관련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손아중은 활동, 어떤 활동을 하는가? 아까 동학이 성장했던 거는 아까 교리와 그리고 바로 이제 조직입니다. 모든 종교든 그래요. 교리가 맞아야 되겠죠. 우리 이제 원불교 있지만은 원불교 교리. 그 다음에 또 조직. 동학도 아까 3년 동안에 뭐 3천여 명이 14개소의 어떤 그러한 공간적인 구조를 가져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팽배하게 되는데요. 이 교리가 뭐냐면은 인내천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 그리고 또 유교와 불교, 선교, 다시 말해서 도교죠. 이거를 전부 다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유교를 믿은 향촌 지식인들도 삼강오륜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명분적이진 않다. 민중들을 구제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향촌 지식인들 또는 뭐 잘 모르는 민중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동학교도의 교리에 이제 흠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최시영 같은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 더 배려하고 자신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최재호가 죽고 나자 전라도로 와가지고 많은 포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학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최재호의 교리 작성, 다시 말해서 무슨 뭐 동경대전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설법도 했지만은 최시영의 행동력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조직인데요. 바로 이제 이 조직은 접조직이라 합니다. 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아중 포 또는 뭐 김계남 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동학 교도를 좀 모으면은 그게 하나의 접을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접주가 되는데 이 접주의 상위 접주를 우리가 대접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아중을 무장 지역의 대접주 또는 손아중 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장이라는 지역의 여러 접주들을 거느린 그 중에서도 상위 접주이기 때문에 대접주 그렇습니다. 자, 손아중 하면서 아까 계속 이제 마해불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동학 교단 활동 중에 하나인 손아중은 바로 동학의 대표적인 접주로서 어떻게 이제 크게 성장을 하느냐라는 측면인데요. 바로 이제 선운사 마해 부처 얘기입니다. 아까 마해불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 본 마해불의 큰 바로 이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선운사 가시면은 조금 올라가면 도서람이 있어요. 이제 암자가 있죠. 이게 벽에 이렇게 마해불을 했는데 사실 마해불은 되게 이제 그 백제 시대에
우리 좀 서쪽, 바로 이제 우리 백제가 이제 서쪽에 있죠. 그래서 7세기 전후해서 이 마해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덕왕 때 선운사가 창건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검단선사라는 분이 이 선운사를 창건하게 되는데, 이 마해불의 모습이 이 검단선사의 모습이라고 하고 또 민중의 모습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검단선사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전에 굉장히 백제시대 때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을 때 도적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검단선사가 이 도적들을 모아가지고 이 천일염 만드는 비법을 만들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잘 살게 되었는데, 이 도적들이 검단선사가 부하에게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봄하고 가을에 보은염이라고 해서 이제 소금으로 보은을 하겠다 해서 이 선운사에 소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 지역에 검단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아마 검단선사를 기억하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검단신사는 민중들을 교화시키고 살게 해주는 메시아적 성격을 가졌죠. 자, 그런데 이 검단선사의 모습이라고 보이는 이 마해불에 바로 이 배꼽 부분에 이 속에 비기가 있다고 계속해서 전해져 있어요. 근데 그 민담 속에, 예언 속에 뭐라고 나오는 거니? 이 비기가 있는데 이 비기를 열어보는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유지시키고 지도하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서구라는 전라도 관찰사가 한번 열어왔어요. 근데 이때 또 이게 열면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데, 뭔가 지도자의 능력이 아닌데 이걸 열어보면은 벼락이 친다고 그래요. 그때 벼락을 쳐서 마치 열지 못하고 딱 닫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선화중과 동학 관계된 사람들은 이서구가 한번 열어봤을 때 벼락을 쳤으니까 내가 열어보면 벼락 치겠냐? 이거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실제로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 금은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사실인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당시 천주교 교구의 뮤델이라는 주교가 뮤델 문서에 그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때 손아중을 비롯한 동학교도들이 이거를 탈취해 갔다. 도적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원래 이제 배꼽 이 비계에는 당시 시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나 뭐 관련 서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실제 그 비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벼락을 안 치고 이 손아중이 가져갔다. 그러면은 새로운 메시아로서 손아중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이때 당시 엄청나게 민중들이 손아중 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황현이라는 굴에 계시는 선비가 있어요. 오화기문 또는 뭐 호가 이제 매천이기 때문에 매천야록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분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백성이 장터에 가듯이 동학의 몸을 의지했고, 전라 우도죠. 우도에서 북도죠. 자도, 전라남도에 이르기까지 동학도가 없는 곳이 없는데 그 무리가 수십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종실록에 보면은 전라도에 동학 세력이 많다는데 과연 그러하느냐라고 김문현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김문현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중들, 왜 전라도에서 동학이 이렇게 팽배하게 됐는가? 농경사회, 박탈감, 민중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메시아의 출현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잘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현 세계에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로서 지도자의 어떤 의미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에서 이제 손아중은 교조 체제의 억울함을 달래주겠다는 의미에서 삼매 집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뭐 손아중, 전봉준 이런 인물들이 부상을 하고도 이제는 순수한 종교 집회라기보다는 관아에 항의하는 성격을 가졌죠.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3대 집합은 그래 들어줄게, 이제 좀 더 해칠래,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물러났습니다. 근데 잘 말 안 들어줘요. 그때뿐이에요, 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때 3대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손아중포의 동학농민 교들이 굉장히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동학교도들이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고 또는 뭐 지방 수령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데, 특히 무장에서 군수가 이 동학농민 교도들한테
사람한테 돈을 한 1,000냥 정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이니까 나 이제 일을 갖다가 이제 다시 받아야 되겠다 해서 막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 세력에 놀래가지고 중간에서 돈을 갚아요. 무장군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수령하면은 뭐 민중들을 잘 보살필 것 같지만은 조선시대 수령 보면 재미난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 조직의 힘을 보여주고 이때 손아중포는 특이한 것이 바로 천민들로 구성된 사나운 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천민들 하면은 우리가 조금 마이너리티 계층이죠. 뭐 우리가 천민 하면은 뭐 노비도 들어가지만 더 관세 받는 백정, 다시 말해서 우리 직업에 지금 기천은 없습니다만은 조선시대는 왜 이렇게 직업에 기천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소백정 뭐 이런 사람들, 칼을 다루는 사람들 또는 뭐 망나니 또는 뭐 상역군 또는 뭐 기생 뭐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받았는데 이런 사람들로 모아서 또 이제 하나의 다시 말해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손아중이 잘못된 정치 신분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패전 개혁의 하나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총신분층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군구 집회도 주도하고 되고요. 이때도 한 1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제 보훈 집회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장의 본거지를 두고 결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동학교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학교들 잡혀가면은 자기들끼리 조직을 싸서 솔밭을 흔들고 포교들을 둘러싸고 이들을 또 구출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1894년 이전부터 뭔가 민중들이 뭔가 난리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조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황현의 오화기문에도 이때 당시 전라도 민중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동학교돈을 할 때가 이제 하다가 1893년 1월에 전봉준의 고부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동학농민협병당에서 고부봉기에는 손아중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부봉기가 끝나고 이제 전봉준이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동학교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전봉준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손아중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동학의 대접주로서 손아중이 가지는 인적, 물적 자원의 힘을 모아야만이 다시 한번 이제 뭔가 틀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라도 최대 세력을 가진 손아중의 참여가 급선무기 때문에 손아중에 가가지고 이제 협력하기를 굉장히 원하죠. 근데 손아중은 고민하다가 결국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 3월 16일 날 무장 지역에서 기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포하면은 무슨 말이 가는데 동학농민의 전쟁을 하겠다. 이제 모이자. 이제는 뭔가 지역적이 아닌 국지성이 아닌 전국적인 항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겠죠. 이때 손아중의 봉기차면은 고을 봉기, 아까 얘기한 그냥 수령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면전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무장 기포지 보셨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무장하면은 무장했구나, 무력으로 했구나, 그게 아니라 무장은 아까 말씀드린 무장현이죠, 지명이죠. 여러분들 세발낙지 들어보셨죠? 발이 세 개라서 세발낙지 아니죠. 발이 가늘어서 세발낙지죠.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무장 기포는 무장에서 이제 전면적인 항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에서 결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장 기포는 바로 황토현 전투, 전주성에 입성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10개읍이 막 향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무장읍에 모인 사람들도 많았었고 이제 이들이 힘을 모아서 죽창을 만들고 바로 이 무장 기포지에서 훈련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동학과 일반 농민과의 결합이라는 것. 그리고 각 고을 농민들이 참여하는 농민 전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 무장 기포에 우리가 기록으로 치면은 문서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발의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칼을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목적을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근대에 발발한 대규모 민중운동에서 이처럼 우리가 힘을 모으는 동기나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바로 이제 보고감면 국가를 도와서 백성을 편안히 하겠다는 건데 위로는 공경대부, 아래는 방백수령의 일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벼슬아치들은 자기네 사리 사욕만 채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데 군번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하게 된다. 지금 그러죠. 여러분들 변호사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국가의 주인, 다시 말해서 국민이,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무장기포에서 바로 이제 그래서 무장기포, 동학농민혁명 발생지가 되는 거죠. 자, 이후에 고창, 흥덕, 줄포, 고부 밀란을 가고 부안, 백산 대회를 거쳐서 이제 조직을 정비하는데요. 이때 손아중은 전봉준이 총대장이 되고 손아중, 김계남이 바로 총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대 강령을 선포하죠. 이 4대 강령 선포는 바로 이제 중요한 거죠. 살상하지 말라,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대다수 거의 동학농민군 8,000여 중에 반절이 손아중 포라는 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 가나를 점령하고요. 황토현 정리 승리하고 여심해봉 가고, 그리고 전주영의 무혈 집성, 5주 만에 무혈 집성이 이르죠. 그리고 폐정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패정 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근대 사회 얘기했지만은 이제 탐관오리 없애달라. 나쁜 사람들, 사육에만 목숨을 거는 어떤 부정축제자들, 또는 뭐 노비문서 이런 거 불태워라. 청산가부 재혼하게 하게 달라. 또 칠반천이라고 해서 천역을 지는 사람들을 좀 더 대접해 달라. 무엇보다도 일본과 상통하는 자를 엄벌할 것.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입니다. 그냥 우리 백성들의 어떤 안위가 아니라 19세기 혼란했던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직시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토지는 균등하게 분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어떻습니까? 지주는 많이 갖고 토지 없는 사람은 소작인하고 지금의 아파트 인구 없는 사람들과 차이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관계였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무장에 직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그게 제대로 안 되자 남은 김계남과 만나서 이제 조기 해산을 얘기하고도 하죠. 그리고 흩어져서 새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재봉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게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제 손아중은 재봉기에 올라가지 않고 나주를 지키는데요. 전라남도 나주는 그야말로 이제 보수, 다시 말해서 민복은 향촌을 담당했던 사림들이 군대를 형성해서 강력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 나주는 되게 이루지 못, 침략을 동학농민군 세력에 포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1894년 이제 농민군은 해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학농민혁명 단계를 여러 가지는 나눴지만은 우리가 특히 이제 우급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손아중의 근거지를 이제 일본군과 관군이 와서 색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히 이제 무장에 손아중을 이제 색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장은 아까 새가 굉장히 컸다고 그러죠. 그래서 손아중의 근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일화가 전화가 있어요. 이제 손아중이 내가 그냥 잡혀가느니 나를 차라리 고발해라. 그래서 너 상금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상금도 받고 뭐 벼슬자도 한다는데, 그건 이제 민담이 흘러나오는 얘기고 사실은 잡혀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제실지기가 아니라 이 이봉우 고발한 사람은 제실지기가 아니었던 것이고, 또 당시 이제 관군과 이런 한 10명이 와서 이제 체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홍경래는 살아있다 하는 것처럼 손아중도 어떤 덕망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의 시신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손아중의 평가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동학과 손아중, 고창 지역에 가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죠. 아까 뭐 전봉준을 대표하고 있지만은 손아중을 가리켜서 전봉준, 김가남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진 거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교 지식인으로서 덕망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는 포용력도 가졌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인덕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고창 지역 하면은 아까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데, 구부 봉기를 전라도 각 고을이 연합하고 반정부 봉기로 승화시킨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손아중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고창 지역에 가면은 손아중과 관련된 여러 유적지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전봉준의 의미이긴 하지만은 무장 기포문을 얘기했던 동상의 모습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이제 근대적 각성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무장기포하면 밀란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 평등사회 자주국가를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농민 권력의 경험들이 이제 직강소 설치를 해서 패전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학농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청일 전쟁이 야기되면서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의 편입이 되게 됩니다. 동학농민 전쟁, 다시 말해서 역사 속의 향반이었지만 손아중이 갖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동학농민 혁명이 실패로 끝나지만은 동학농민의 혁명에 참가했던 나머지 살아있는 세력들이 바로 우병운동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들이 일제강점기의 3.1운동의 또 주도 세력이었었고, 현대 민주화 운동을 계승을 하고 있죠. 강조와 민주화 운동.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어떤 촛불 집회도. 그래서 역사의 주제자는 민중이라는 것. 그 민중의 한 사람이었던 손아중이 이룩하고자 했던 세상은 무엇이었는가. 많은 사람이 참 힘들게 죽고 차명당하고 그랬지만은 역사 속에 지금으로부터 한 1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남북통일이겠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발전하지만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가 고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